자, 잘 들어왔습니다. 국수원 강학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28의 기출입니다. 28의 기출은 특이하게 계산 문제가 안 나오고 이론 문제가 5문제가 이렇게 도배되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땡큐였어요. 이론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자, 한번 읽고 논점 파악하면서 한 번 더 읽고 들어갑니다. 자, 28회에요. 주제를 딱 봤더니 위험 분석. 그럼 자, 떠오르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위험과 관련. 자, 위험의 종류, 사금, 법인류, 시운치. 위험은 뭘로 측정한다? 평균,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그리고 위험을 낮추는 방법이 있죠. 이게 위험의 관리죠. 위험을 낮추는 방법 중 자주 나오는 거.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법,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기억이 난가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봤더니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 딱 그거네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예요.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 대안을 결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 동일한 위험이면 수익이 큰 거, 동일한 수익이면 위험이 작은 거 이런 걸 내는 게 맞는데 뒤쪽을 봤더니 희한하게 수익의 평균과 수익의 분산, 그러니까 평균 분산을 통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논점이 없이 내놨어요. 자, 나왔네.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 정말 수업 중에 많이 풀었던 거죠. 다시. 투자의 위험은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위험에서 뭐가 나옵니까? 위험의 종류, 사금, 법인류, 시운치. 위험은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분산, 표준 편차.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나머지는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관리, 위험의 관리. 그 중에 보수적 예측, 위험 조정 할인율. 그럼 보수적 예측은 항상 수익은 가능한 낮추고 비용은 가능한 높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합니다. 요걸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익을 가능한 낮춘다. 비용이 나오면 가능한 올린다. 자, 그러니까 얘가 옳은 지문이야. 딱 요 논점만 파악하면.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항상 이렇게 해석했죠. 위험이 발견됩니다. 위험이 발견됩니다. 그럼 뭘? 할인율을 조정하는 거죠. 그 이제 투자론에서는 할인율을 뭐라고도 쓴다. 요구 수익률. 이게 위험이 발견되면 나의 할인율을 조정한다. 요구 수익률을 조정한다. 어떻게 조정합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올리는 거. 그래서 항상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논점만 딱 찾으면 바로 OX가 되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려고 봤더니 이런 게 있어. 수익을 가능한 낮게 하향 조정하는 건 알겠는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뭔 소리긴? 지금 보수적 예측 방법은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하면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자, 4번도 보다 높은 할인율,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 적용한다. 이건 암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이 뭐야 이게?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인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인, 현재 가치로 할인.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할인율이 필요하고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이제 의문이야. 아니 왜 위험이 발견이 되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럼 보세요. 잘 나오는 표현이야. 할인율이 현재 가치랑 이렇게 엮여서 나오거나 할인율이 현재 가치가 아니라 가치로 이렇게 엮여서 나오기도 해요. 현재 가치나 똑같아. 왜?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구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나오든 부동산의 가치라고 나오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줬어요. 할인율이 클수록 부동산의 현재 가치.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구하는 거니까 소득을 현재 가치로 한다.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다. 네. 할인율이 클수록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치 이런 거 보지 말고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할인율이 클수록 우리는 더 부려치는 거죠. 그게 작아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작아집니까? 보셔.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위험해 보여. 이게 지금 위험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발견됐으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더 싸게 살려고 투자해. 더 비싸게 살려고 투자해. 위험이 발견됐으면 더 싸게 주고 사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후려친다고. 이게 바로 할인율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할인율을 보다 높인다는 건 부동산 가치를 후려치는 거라고. 근데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똑같이 작아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논점. 이 지문이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 지문이 평가사 시험에서도 2번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똑 튀어나오니까. 요구 수익률이 크다. 그러니까 요구가 크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크다.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커져야 되는데 이걸 오답으로 내고 있어. 이거 옳은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죠. 이건 수익률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 자신의 요구가 커진다는 거죠.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는 건 투자자 자신이 요구하는 대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사야 돼? 비싸게 사야 돼? 싸게 사야지.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크다. 이걸 수익률이 크다 이러면 안 돼. 투자자의 요구가 뭔가 크다 그러면 싸게 사야지. 부동산 가치를 후려쳐야지. 부동산 가치는 작아진다. 요거 두 개 잘 비교해 주세요. 민감도 분석 나오면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찾는다. 그래서 원인, 투입 요소 이게 원인이겠죠. 결과, 이 원인이 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야. 그래서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둔감하게 반응을 보이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수익률을 예를 들어보죠.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투입해서 수익률이 민감하게 반응하냐, 둔감하게 반응하냐 찾아보죠. 수익률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원인에 따라서 수익률이 막 널뛴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대단히 불확실해지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걸 우리는 민감도가 크다. 그리고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위험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할인법. 자, 할인법 다시 한번 투자론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2개 재수 없이 계산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할인법이란 말, 할인법. 자, 1번을 봤더니 할인법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의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이게 할인법이죠. 근데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무엇으로? 할인율로 할인하여 분석한다. 또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분석한다. 이런 표현이 잘 들어간다. 무슨 뜻이냐? 할인율로 할인한다. 그 다음에 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 표현이 할인법에는 대단히 잘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1번 지문에는 없지만 이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할인법이 나오면 무엇으로 할인합니까? 할인율로 할인하겠죠. 할인율이 뭔가요? 요구 수익률이니까 할인법에서는 자,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맞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래도 맞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논점이 없습니다. 장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뭐 논점이 없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투자는
장래, 투자를 한 이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장래 기대되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거야. 아니, 과거와 현재 자료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3번. 자,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귀액도 포함됩니다. 오, 논 좀 없고. 자, 그 다음에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할인법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봐요. 이 문제도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 할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은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법이야. 옳은 질문이야.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니? 과거와 현재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논 좀 없고 맞았고. 자, 현금 흐름은 운영을 통한 임대차 소득도 있고 기간 말 처분을 통한 수익도 현금 흐름도 있는 거야. 이거.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대표적인 할인법이야.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안 읽어도 5번이 정답이야. 근데 5번을 읽는 순간 뭔 소리냐 이런다 이런 말이게. 할인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줄여서 할인법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논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할인법을 감정평가론에서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익환원법을 잘 하지 않지만 그런데 수익환원법은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는 법하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장래 순수익을 환원할 때는 환원율이라는 걸 써. 환원율. 그리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요. 할인법이야. 그래서 최소한 환원율이 나오면 안 돼.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 할인하는 법과 환원하는 법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법에서 환원율이 나오면 무조건 X야. X. 그래서 얘가 틀린 지문이야. 물론 지분 배당률 이런 것도 틀린 지문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고 자, 수익환원법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죠. 장래 순수익을 환원하는 법이 있고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원율과 환원을 하는 환원율과 할인을 하는 할인율이 섞여 있으면 안 돼. 이게 요령이에요. 자, 7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을 물어봤네요. 내부 수익률은 순영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이죠. 이거는 틀렸네요. 순영가를 0으로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하는 할인율. 자, 그 다음에 요놈이야. 수익성 지수 나오면 절대 실수하면 안 될 게 읽는 방법. 왜? 수익성 지수는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읽을 때 분자부터 읽으면 수익의 현가를 비용의 현가로 나눈 거. 분모부터 읽으면 수익의 현가에 대한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반드시 뭐뭐을인지 뭐뭐에 대한으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봤더니 뭐뭐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앞은 뭐가 나와야 돼? 수익의 현가, 즉 현금 유입의 현가를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투자, 지출의 현재 가치를 했으니까 이게 비용이 먼저 나왔잖아요. 틀리죠? 틀려. 그러니까 항상 뭐뭐를이면 수익의 현가를 또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자, 순영가는 현금 유입,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입니다.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이거 옳은 것 같은데? 풀만하다니까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를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를 뺀 값이다. 옳은 질문.
자,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 나왔네. 자, 우리가 2부 할 때 27회 때 회수기간과 관련해서 제가 했던 논점이 뭐 있어? 자,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회수기간이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항상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요게 뒷문장이죠.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한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걸 선택한다. 짧은 걸 선택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요런 표현이 나왔죠.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자, 5번 순이평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자, 얘는 할인율을 지금 물어보았어요. 할인법이니까 다 뭔가 할인율인데 그냥 이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요거 할인율로 연구하지 말고 투자 판단 기준으로 연구하세요. 순영가는 항상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투자 판단 기준으로 쓴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해줘야겠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대안을 투자한다. 자, 요 지문은 해석하지 마요. 이게 좋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거 다시 나오면 이거 욕 좀 먹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좀 해달라. 자, 부채 감당률, 손부채, 부채 감당률, 손부채, 미리 내가 손부채 해놨단 말이에요. 자,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그래서 번역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떠올라야죠. 읽어보자고요. 자,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됩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옳은 지문. 자,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나라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 자, 그래서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항상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걸 미국 애들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게 새로운 게 나왔어. 부채 감당률만 가지고 5지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쉬운 게 너무 정답은 쉬웠다. 이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찾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제 미궁속에 빠지는 거야. 자, 요놈이야. 부채 감당률이고 대부 비율 뭐식일 때 환원율이 얼마입니까? 얘가. 이건 우리가 평가론의 수익 방식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강의를 많이 안 하는데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에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법이 있어요. 평가다 시험에 쓰면 잘 나오죠. 부채 감당률을 이용하는 법. 자, 암기 코드는 뭐냐? 부채 감당률법은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환원율을 산정하는 법인데 암기 코드가 숭구리당당이 아니라 부부당이야. 숭구리당당, 숭당당이 아니라 숭구리당당, 부부당.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대비해볼까요? 부채 감당률 2, 대부 비율 50%, 저당 상수 0.1 이렇게 곱하면 환원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10%인가요? 10%. 자, 이건 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항상 뭐가 지쳐서 손부채. 그리고 항상 얘는 분수 형태니까 1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보다 작다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대출 기간이 채무 불이행 위험, 뭔가 위험을 낮추고자 해요. 그럼 일단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 변동금리 상품 선택해야죠.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해야죠. 요거. 그 다음에
대출 기간에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이 높이는 것, 이게 정확히는 1 이상이 되는 투자 안에 대출한다는 거야. 예. 자, 부채 감당률은 손부채,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는 건 1 이상이 되는 투자 안에 대출한다는 거예요. 요 문장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은행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부채 감당률은 1 이상이 되는 투자 안에 투자합니다. 대출합니다. 요 내용입니다. 자, 9번. 투자 분석 기법 중에 비율 분석법이야. 비율 분석법.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근데 이거 보자고요. 채무 불이익률 나왔죠? 대부 비율 나왔고, 부채 비율 나왔고,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나왔어요. 뭐 하나만 쏙 빠져 있어요. 부채 감당률만 빠져 있잖아요. 이거 왜 빠져 있을까요? 조금 전에 부채 감당률로 그냥 한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자, 이렇게 비율 분석법에서 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자, 제가 암기해 요령을 알려드렸어. 부채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은 꼼꼼히 봐야 돼. 부채 비율과 부채 감당률. 그래서 항상 비율 분석법이 나오면 부채 비율과 부채 감당률을 먼저 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채 비율은 모가지 쳐서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요. 이게 부채 비율이죠.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자, 그런데 얘를 봤더니 이게 보여. 뭐뭐에 대한. 읽는 방법이야. 뭐뭐을이냐, 뭐뭐에 대한이냐. 그럼 뭐뭐에 대한은 분모부터 읽어야죠. 분모. 자기 자본에 대한.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 그렇잖아. 이게 틀린 거란 말이야. 틀린 거 찾으라겠죠? 틀린 거.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 부채 비율하고 부채 감당률을 먼저 읽어야 돼. 왜? 거의 정답이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꼼꼼히 읽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충 읽으면 돼. 자, 그런데 일단 얘는 요 앞 문장에서 틀려 먹은 건데 이제 모의고사에 요 지문이 잘 나오죠. 요 지문이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100%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얘는 가정을 해줘야 돼. 가정. 어떻게 가정해야 됩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부 비율이 50%라고 했으니까 대출 금액을 얼마로 가정해요? 5억으로 이렇게 가정한다고. 이때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져주면 돼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부채 비율은 항상 부자 되려고 하니까 대출 금액이 요게 부채죠? 부채. 그리고 나의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은 얼마니 그러면? 10억 중에 5억이 대출이니까 자기 자본 5억이잖아요. 5억. 자기 자본. 그러면 5억을 5억으로 나눴으니까 100%군요. 옳은 지문이에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정을 해줘야 된다. 대부 비율이 50이니까 10억 중에 5억이 대출이다 해주고 부채 비율을 산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다른 걸 해볼까요? 자, 만약에 자, 지워볼게요. 자, 대부 비율이 20%라고 해보죠. 20%. 그러면 대출 금액이 얼마?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자기 자본이 이제는 8억인 거죠? 8억. 그러니까 8분의 2, 4분의 1, 25%.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부채 감당률 없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봅니까? 부채 비율과 부채 감당률이 아니면 요소만 확인해봐. 요소만. 어떤 요소입니까? 우리 항상 채무 불이익률 나오면 유채무시죠. 유채무시.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간다?
영부인을 띵고 가죠. 영부인. 그러니까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요 항목만 찾아내라는 거야. 근데 1번을 봤더니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유효총소득이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그거 더 읽지 마. 그냥 옳은 거야. 요 요소 있으면. 됐다? 요 뒤쪽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대충 찾는 거니까.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이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대출 금액의 비율. 됐어. 이렇게 대충 있는 거야. 총자산 회전율은 항상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려요. 뭐 얻어갖고 오라고? 총소득 얻어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총자산 나와 있고 총소득 나와 있으면 그냥 맞는 거야. 더 읽어. 그냥 심심할 때만 한번 읽어. 자, 그리고 비율 분석법의 한계. 자, 비율 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 뭔 소리니?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부채 비율은 부자 되려고 부채를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나눈 게 부채 비율이죠. 그러니까 요소들이라는 게 요 부채 또는 자기 자본이에요. 이게 부채 비율을 산정할 때 요 부채를 잘못 추계하거나 자기 자본을 잘못 추계했다면 부채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29회로 뵙겠습니다.